안녕하세요. 카이스트 장영재입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AI와 디지털 트윈, 그리고 관련 실증 사례를 통해서 AI 기술과 디지털 트윈이 어떻게 융합해서 또 새로운 하나의 가능성, 그리고 비즈니스를 창출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현재 카이스트 산업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고, 그리고 AI 대학원의 겸임 교수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제조 관련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며, 한편으로는 다임 리서치라는 대표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내용은 그 저희 카이스트에서 연구하고 있는 내용과 더불어서 실제 산업계에서 이러한 디지털 트윈이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국내 기업에 적용돼서 어떤 하나의 변화를 함께 시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실증 사례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제조 현장을 바꾸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그 이후에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제조 활용을 보통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첫 번째는 품질 관리, 두 번째는 설비 관리,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율 운영 분야입니다. 품질 관리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이 수작업으로 분량을 검출하는 것을 이제 자동화된 알고리즘으로 분량을 검출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설비 관리 쪽은 설비의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설비에 이상 징후가 있는지, 문제가 무엇인지를 진단하는 이런 방식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제조 활용이라고 하면은 보통 한 90%는 이러한 품질 관리, 그리고 설비 관리 이 분야의 활용이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반해서 이 자율 운영 분야는 최근에 이제는 조금씩 이제 적용이 되고 있고, 그 가능성, 그리고 다양한 시도가 많이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특히 저희 연구실에서 주목하는 분야는 로봇의 협업지능 분야입니다. 보통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면은 대부분이 이 설비 쪽, 실제로 가공이 이루어지는 설비 쪽을 많이 관심을 가지시지만, 그 설비도 중요하지만은 요즘은 이러한 물류 자동화 시스템, 즉 설비와 설비 사이의 물류 이동을 이러한 다양한 로봇으로 진행되고 되는 형태의 공장이 요즘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즉 제조와 제조 설비 사이의 물류를 이동하는 물류 자동화 로봇, 아니면 물류 반송 로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이러한 기술들이 이제 스마트 팩토리의 또 핵심 기술로서 부상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물류 자동화라는 것이 이제 컨베이어 벨트를 많이 생각을 하지만은, 다품종 소량 생산, 그리고 또 공장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다양한 로봇들이, 수많은 로봇들이 공장 내에서 물류 이동을 반송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실제로 이 반도체 공장에는 이러한 로봇이 수백 대가 운영이 이미 되면서 물류 자동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물류 창고에서도 이러한 로봇의 활용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비스 로봇, 물론 제조는 아니지만 야외 배달이나 아니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로봇들도 최근에는 요즘 많이 볼 수 있죠. 네. 아직은 뭐 시작 단계지만, 이러한 로봇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어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로봇들이 필요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어떤 로봇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또 협업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러한 하나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여기에 공통점은 수많은 로봇들이 함께 일을 하면서 서로서로 이제 협업을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반도체 자동화 장비에 좀 더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보이는 장비는 반도체 OHT, 오버헤드 호이스트 트랜스포터라는 시스템인데요. 일종의 택시와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택시를 부르면 택시가
여러 번 데려와서 여러 번 모시고 목적지까지 가고, 그리고 그 택시는 또 주위에서 다른 승객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러한 형태의 시스템인데요. 반도체 공장 내에는 이러한 이 물류 반송 로봇 OHT 로봇이 수백 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300 대에서 한 600대 규모가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건설되는 이러한 공장에서는 1000대 이상을 요구합니다. 제품이 다양화되고, 그리고 또 반도체 공장이 대형화되면서 이젠 1000대 이상의 로봇을 운영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지만 여기에 이제는 다양한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혼잡인데요. 우리가 교통 상황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은 특별한 사고가 없어도 이 차량이 막 몰리고 혼잡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혼잡에 또 대응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들이 일일이 매뉴얼하게 수작업으로 대응을 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고장 상황에 대한 대응, 가끔 가다가 이런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통신 장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근데 그런 장애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멈춰 서서 다시 통신 마주를 리셋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마다 이 로보트들이 뒤에 뭐 잔뜩 밀리게 되겠죠. 통신 어 이 모듈을 리셋하기 위해서 잠시 서 있으면은 한 2-3 분만 서 있어도 수십 대의 로봇이 그 어 막 밀리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또 사람들이 개입해서, 엔지니어들이 개입해서 일일이 로보트들을 우회시키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젠 1000대 이상 늘어나면은 어 실제로 이제는 그 1000대 이상을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수작업으로 일일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자동화, 즉 자동화에서 자율화, 스스로 알아서 문제를 해결한다. 이런 방식을 연구해야 했습니다. 쉽게 자동화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룰을 로봇들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걸 의미하지만, 자율화는 이러한 룰 자체를 스스로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저희가 활용한 방식이 바로 강화학습입니다. 강화학습은 2016 년도 알파고가 활용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졌는데요. 인공지능 분야에서 기계학습이 있고, 그리고 지도학습, 비지도 학습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분야가 강화학습입니다. 네. 강화학습을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사람이 이 몸으로 뭔가를 배우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체험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가 왼쪽으로 뭐 2도 기운다. 그럼 핸들을 오른쪽으로 12.5도 꽂고 오른 다리의 힘을 뭐 36.5 킬로뉴턴을 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전거를 배우진 않죠. 그냥 느끼면서 이렇게 가니까는 넘어지고, 이렇게 가니 이 똑바로 갈 수 있고, 그 감을 익히는 겁니다. 그거하고 유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젠 딥러닝 기술이 추가돼서 실제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진화되었습니다. 이런 강화 학습을 가장 잘 설명하는 영상이 구글 딥마인드에서 만든 방식 비디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사람이 룰을 직접 가르쳐 주지 않고, 너는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점수를 어떻게 따는지 그것만 고민해라. 그래서 점수 많이 따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이다.'라는 명령을 줬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룰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공이 왔다 갔다 해도 계속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아직 학습이 덜 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4 시간 정도 학습을 하고 나니 이제 공이 오는 방향대로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인간 게이머들 중에 최고수들만 한다라는 이 채널링 테크닉, 즉 한쪽 구석을 공략해서 공을 가게 만들어서 움직이지 않고도 점수를 딸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스스로 차려낸 것이죠. 이런 것을 사람이 룰을 만들어서 구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학습을 통해서 그 방식을 스스로 터득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시스템을 실제로 구현을 했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위에는 상습 정체 구간, 계속 정체가 발생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산업계에서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저희가 카이스트에서 개발한 방식을 보시면은 이 어디에도 상습 정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체가 생기려면 풀리고 생기려면 풀리고,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과는 저희가 2017 년도에 그 학회에서 저희가 발표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는 저희가 논문으로 게재해서 그 논문에서 이렇게 그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반도체 공장이 이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좀 더 복잡하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 반도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상습 정체 구간이 이렇게 계속 발생하는데요. 여기는 퍼즐 리토그래피, 그리고 또 디퓨전 장비, 그리고 웹 벤치, 즉 이 배치 장비가 많아서 늘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저희 시스템을 활용을 하면은, 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어디에도 정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서와 같이 실제 반도체 공장에 이런 데이터를 넣어서 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검증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인위적으로 문제를 한번 발생시켜 봤습니다, 어떤 특정한 구간에요. 그래서 특정한 구간에 특정 시간, 그래서 전혀 학습이 사전에 되지 않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런 구간에 저희가 문제를 일으켜 봤는데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정체 시간, 즉 좀 비유를 하자면은 마포대교를 아침 8시 부터 9시 까지 사전에 통제하지 않고 교통 통제를 시킨 거예요. 그럼 마포 쪽, 그리고 또 여의도 쪽에 엄청난 교통 혼잡이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이 교통 경찰관들을 투입해서 그 교통 혼잡을 해소하게 이렇게 만든다. 그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을 투입해서 혼잡을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교통 정리를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개발한 인공지능이 스스로 알아서 혼잡을 통제해 봐라, 이렇게 두 개를 경쟁을 붙여 봤습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사람이 개입해서, 그래서 X축은 시간인데요. 요 특정한 시간 동안 이 혼잡이 발생한 건데요. 그리고 Y축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혼잡이 가중되는 수치라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개입되면은 어떻게든 이 통제되는 구간에서 교통을 우회시켜 가지고, 그래서 로봇이 이쪽으로 가지 말고 저쪽으로 가고, 여기 혼잡하면은 저쪽에서 다시 또 우회를 시키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노력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잡 발생이 발생했고,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통행 금지가 이젠 금지가 이젠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혼잡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발한 인공지능은 거의 이 통행 금지 시간에서도 안정적으로 로봇들이 운행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케이스는 저희가 논문에 실은 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 그 이 CPU, 그러니까는 논리 연산을 활용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즉 이 혼잡이 생겼을 때 논리적으로 이제 최적 경로를 찾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감을 통해서, 그래서 메모리에 있는 이러한 경험을 계속 만들어서 활용합니다. 마치 강화학습,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자전거를 탈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뭔가 연산을 해서 자전거 타는 것이 아닌 스스로 학습해서, 그래서 스스로 터득해서 그 감을 익히는 것과 유사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 1,000대까지 이러한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상용화를 성공을 했고요. 저희가 개발된 시스템이 이젠 실제 시장에 어 시스템에 저희가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기술들은 제조 반도체뿐만 아닌 이러한 물류 시스템에도 적용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물류 창고, 경기도 광주에 있는 네. 네. 물류 창고인데요. 이 창고에 로봇이 물류 반송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100대 정도의 로봇이 물류, 제품이 들어있는 이러한 쉘프를 직접 들어서, 그래서 사람한테 배송하는 이런 방식을 활용을 하는데요. 네. 근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러한 로봇을 100대 이상 성공한 기업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카이스트와 카이스트에서 저희 창업한 다임 리서치가 실제로 이 시스템을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 많은 논문에서 이러한 연구를 다루고 있지만은 저희들이 실제 구현을 해 보면은 이러한 대드락이 발생합니다. 즉 이건 양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특정한 경우에서는 이 서로서로 뭐 물류가 꼬여 가지고 "너가 비키면 내가 가게 하면 내가 비키면 너가 간다." 뭐 서로서로 이렇게 막 경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은 이제 사람이 수작업으로 이제 다시 또 다 풀어 줘야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물리 혼잡 없이 매우 부드럽게 운영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 훨씬 더 효율적인 운영을 저희가 구현하였고 20만 건의 물류 배송을 최근에 성공하였습니다.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연구실에서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운영 중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카이스트 내에 실제 반도체 공장에서 쓰는 이런 OHG 장비, 그리고 AGV 장비, 그리고 AMR이라고도 하죠. 자율주행 장비를 연동해서, 그래서 이런 장비를 기반으로 실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리고 학습된 데이터에 지능을 넣어서 실제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저희가 여기서 그 이러한 시스템이 적용이 될 때에 그 지능을 어떻게 향상시키냐, 거기에 대해서 아마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이젠 디지털 트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혹시 이 영화들의 공통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는 블레이드 러너, SF 영화의 새로운 축을 만든 뭐 엄청난 영화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영화는 공각기동대.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헐리우드화해서 몇 년 전에 나온 영화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토탈 리콜. 이 뭐 많은 분들이 보셨으리라 봅니다. 이 중에서는 그래도 대중적으로는 가장 성공한 영화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터널 선샤인. 이 영화는 위의 세 개와 다르게 SF 영화는 아니지만은 멜로 영화인데요. 네. 그리고 마지막 영화는 범죄 스릴러입니다. 크리스토퍼 롤란 감독의 메멘토. 엄청난 영화예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감독이고요. 네. 자, 그러면 이 영화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기억의 조작입니다. 네. 기억의 조작. 첫 번째 블레이드 러너에서는 이 인간 형상을 한 사이보그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 사이보그가 '내가 사람일지, 내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정체성 혼란을 겪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로봇의 어릴 적 기억, 그리고 부모의 기억을 심어 놓은 거예요. 아니 그런데 이 로봇이 어떻게 자라온 기억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릴 때. 아니면 부모의 기억이 있을 수가 있는가? 있을 수가 없죠. 즉 조작된 기억을 심어 놓은 거예요. 즉 있지도 않은 부모와 있지도 않은 어릴 적 기억을 심어 놓음으로써 이 로봇은 마치 '나는 인간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공각기동대. 가까운 미래에 이젠 사람 머리에 컴퓨터를 심고, 그리고 사람 근육에 이러한 뭐 여러 가지 장치를 넣어 가지고, 그래서 사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그런 미래에 가까운 미래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이 우리 딸이 피아노 콩쿠르에 나가서 1 등을 했고, 그리고 또 가족 관련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뭐 밝혀진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가족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그럼 가족이 없는 사람이 가족 이야기를 왜 하냐. 머리에 설치된 이 컴퓨터가 범죄 조직에 의해서 해킹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젠 그 조작된 기억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범죄 조직에 이용되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토탈 리콜, 이 영화에서 이제 반전이죠. 이제 '내가 아는 내 자신이 아니다.' 네. 이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혹시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제 요까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영화는 네 번째 영화는 인터널 선샤인. 그래서 SF 영화는 아니지만요. 헤어진 연인과의 기억. 그래서 그 기억이 너무 가슴 아파서
그래서 그 기억을 지우는 그런 시술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시술이 잘못돼서 겪는 에피소드가 이 영화의 그 스토리 라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는요. 그 단기 기억 상실증, 즉 과거에 어느 시점 그전에는 뭐 다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릴 적 기억, 자라온 기억, 그런데 어떤 특정 시점부터는 기억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병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어느 시점부터 계속 내가 갑자기 뭔가를 하다가 '내가 지금 왜 있지?'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러한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을 범죄에 악용합니다. 그래서 "너가 지금 있는 이유는 누구를 복수를 하기 위해 있는 거고 너는 그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 거짓된 정보를 이 사람한테 주입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된 기억을 갖게 함으로써 범죄에 이 빠져드는 그러한 하나의 스토리입니다. 네. 엄청난 영화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 기억의 조작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아까 그 강화학습이라는 걸 이야기를 드렸죠. 강화학습. 자, 그런데 처음에는 이 강화학습은 처음에는 그냥 뭐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데 이제 학습을 막 오랫동안 하다 보면은 이제 사람이 만들어 준 룰보다 훨씬 더 나은 이 판단을 하게 되고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공장장님, 이 로봇 지금은 아무 일도 못 하지만 한 10 년만 데리고 있으면은 굉장히 일을 잘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로봇 쓰시겠어요? 못 쓰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입니다. 즉 보시면은요. 현실과 비슷한 가상의 현실을 만들고 그 가상에서 학습을 시킵니다, 먼저요. 그런데 가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터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학습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 년치의 교육을 한 1 시간 만에 막 시키고 난 다음에 그 기억이 이젠 어느 정도 향상이 되고 훨씬 더 지능이 올라가면은 그 지능을 로봇한테 심어서 실제 일을 진행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로봇이 작업을 하다가 분명히 나는 여기에서 초당 1 미터를 갔는데 여기서는 왜 초당 1 미터가 안 가지? 0.9 미터밖에 안 가지?' 이런 사실을 발견하면은 또 잽싸게 빨리 새로운 환경을 기반으로 빨리 교육을 시켜서 업데이트를 한다. 즉 환경이 바뀌더라도 그 환경에 맞게 신속하게 학습을 진행한다라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추구하는 디지털 트윈입니다. 즉 디지털 트윈, 쌍둥이죠. 가상과 실제, 디지털 환경과 실제 환경이 서로서로 연동을 하지만 실제와 가상을 100% 같게 만들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센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이제 보정을 하고 그리고 인공지능과 결합해서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가상에서 그리고 그 지능이 계속 현실에 있는 로봇에게 이제 전달되면서 지능형으로 변모하는 그런 기술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기술은 저희 그 연구실의 황설 박사가 카이스트 박사 과정에 있으면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이 실제 환경에서도 학습을 하지만 또 가상 환경에서 학습을 해서 그 환경에 최대한 빨리 적응을 하는 이런 시스템이다라는 것을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은 저희 그 카이스트 창업 기업 저희와 제 제자 5 명이 함께 창업한 기업인데요. 네. 근데 여기서 실제로 저희들이 개발한 디지털 트윈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단순히 그 애니메이션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실제 그 통신을 해서 그 통신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을 하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이러한 시스템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디지털 트윈의 제조 활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더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을 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제조 현장의 문제를 디지털 트윈과 메타버스, 뭐 디지털 트윈이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제조 현장의 가장 큰 이슈는 무엇인가, 그 문제를 중심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깐 제가 다른 이야기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연주의적 의사결정이라고요. 게리 클라이너라는 교수가 이분은 심리학자인데요. 이 직관적인 의사결정, 그래서 사람이 막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나 이쪽 분야를 연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흥미로운 거는
이 실제 실증 사례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를 하시고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소방관들과 몇 달 동안 함께 지내면서 소방관들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그리고 또 실제 군사 작전에 함께 참여를 하면서 이 극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군사 작전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내리는지, 이런 것들을 실제 연구를 한 분이시고요. 그 연구 결과를 이러한 인투이션이라는 책에 담았습니다. 제가 감수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직관적인 의사결정에서 중요한 걸 두 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경험이고요. 두 번째는 멘탈 시뮬레이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재미난 사례가 나오는데요. 미국에 실제 있었던 사례입니다. 어느 가정집에 화재가 났는데 뭐 일반적인 화재와 그렇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화재가 났고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투입돼서 불을 껐지만, 근데 이상하게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불이면은 어느 정도의 물을 살포하면은 진화가 되어야 되는데 진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이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생각을 하다가 소리를 쳤습니다. 빨리 집에서 나가라고요. 그래서 대원들은 일단 이 정도 불이면은 살포를 계속해야지 뭐 끌 수 있는데 왜 갑자기 나가라 할까?' 근데 일단은 다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집이 바로 주저앉았습니다. 만약에 이런 명령이 없었더라면은 거의 소방관들이 다 몰살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뭐 이 소방관 팀장은 마을에서 영웅이 되었고요. 근데 게리 크라인이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분도 자기가 그러한 판단을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분도 자기 자신이 뭔가가 굉장히 불편은 했지만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어떤 그 판단을 그 과정을 거쳐서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이런 논리적 설명이 이 부족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게리 크라인이 이야기한 이런 직관적 의사결정의 이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이거는요. 네. 이러한 직관적인 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는 이러한 다양한 경험, 그리고 그 경험과 머릿속에 있는 이러한 이 시뮬레이션이 함께 동작을 하면서 이러한 직관적인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제조 현장의 이슈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조 현장에 뭐 고객의 주문 예측이 힘들고 원부자재 가격이 늘 변하고 기계 고장으로 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 이 이슈의 공통점은 뭘까요? 바로 불확실성입니다, 이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오늘 제품을 몇 개를 생산할지, 재고를 얼마나 둬야 할지, 장비 유지 보수를 얼마나 자주 해야 될지 의사결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에 의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게리 클라인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직관적인 의사결정을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일단은 사람이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은 현상을 관찰하고, 그리고 머릿속에 여러 가지 대안을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한 결과를 머릿속에 그려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해서 가장 좋은 대안을 선택하는데요. 네. 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상황을 여러 가지, 그래서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감각이나 여러 정보를 취합해서 데이터를 모으죠. 그리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 한번 그려 봅니다. 가상의 시나리오를 그려 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요. 수많은 데이터, 사람 머리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데이터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요. 머릿속에 상상하는 능력, 그 상상하는 능력이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죠. "상상은 지식보다 중요하다." 즉 많은 상상을 할 수 있을수록 그 다양한 대안을 볼 수 있고 그래서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그리고 그런 상상력에 또 기반한 다양한 경험이지만 그런 경험이 없을수록 또 이러한 상상력도 제한이 되어 있고 또 이럴수록 또 더 나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많은 대안들이 있을 때 거기서 가장 나은 대안을 선택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러한 이 요즘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현상을 관찰, 그래서 IoT 데이터, 센서 데이터, 그리고 다양한 IT 시스템으로
데이터와 정보를 취합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를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바로 가상의 이러한 상황을 모사해 본다. 바로 시뮬레이션이죠. 그래서 가상 환경 속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막 제너레이트 즉 생성해내서 다양한 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이제 다양한 대안 중에서 최적을 고르는 이러한 그 수학적 기반의 알고리즘 기반의 최적화 기술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제 다 분절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현상을 관찰할 때 디지털 기술, IoT 기술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기술 그리고 최적화 기술 이것이 분절되어 있지만 디지털 트윈은 이런 현상을 관찰하고 시뮬레이션을 함께 통합한다. 이것이 바로 디지털 트윈의 핵심입니다.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우리 이미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 내비게이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길을 갈 때 어떤 경로를 탐색을 하면은 최단 경로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면서 GPS 데이터가 디지털 환경으로 가서 디지털 환경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보는 환경을 모사해서 그래서 현실과 가상이 동기화돼서 목적지까지 여러분을 인도한다.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실제와 가상이 연동하고 그리고 실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게 있죠. 스크린 골프도 대표적인 그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 골프채를 휘두르면은 공이 골프 클럽에 맞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공은 그 궤적을 그리면서 날아가지만 실제가 아닌 가상에서 그 궤적이 그려지게 되죠. 네 그래서 실제와 가상이 연동해서 실시간으로 그래서 그 가상에서 실제와 그 실제의 한계를 극복한다. 즉 앞에 설명드린 그 이 자동차 내비게이션 그리고 스크린 골프는 이 현실의 시간과 공간을 확장한다. 이런 개념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솔직히 저도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아직까지는 그 개념 정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아직 메타버스가 학계에서 나온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무엇이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굉장히 학계에서도 어느 정도 그 개념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실과 가상이 연동해야 되고 그다음에 가상 시나리오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시뮬레이션 혹은 에뮬레이팅 기술이죠. 그리고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이것이 그 디지털 트윈의 3 개의 조건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러한 그 내용이 최근에 어느 신문에 실었는데요. 네. 그래서 실증 사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실제로 이제 물류 창고 로봇 그리고 제조 물류 자동화 시스템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한 그 이 수많은 로봇들이 제조 현장 특히 첨단 제조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중소 중견기업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개발한 이러한 디지털 트윈 기술로 그 PLC 하드웨어와 이 그 통신을 하고 그리고 그게 이젠 가상 환경에 그려지고 그리고 거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구마구 생성합니다. 네. 생성해서 만약에 이런 결정을 내리면은 만약에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런 결정을 내리면 저렇게 될 것 같고 그래서 수많은 이러한 시나리오를 생성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이젠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장 좋은 대안은 바로 이거야."라고 의사결정을 지원하죠.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보시면은 실제로 저희가 구현한 사례인데요. 그 실제 공장에서 이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럼 이제 디지털 트윈이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라면은 로봇들이 이렇게 막 많은 엄청난 많은 혼잡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그래서 더 나은 대안을 막 찾아서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혼잡을 야기시키지 않은 이러한 방식대로 로봇들이 경로를 탐색하고 작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작업 지시를 내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로봇이 요즘은 이제 복합 시스템으로 갑니다. 위에서는 OHT, 밑에는 이제 스타커 시스템. 그래서 물류를 잠시 보관하기도 하고 이러한 큰 레일에서 이 물류를 반송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AGV나 AMR이라는 이러한 그 자율주행 로봇 에게 전달을 하면 이러한 로봇이 이제 다음 목적지까지 물류를 반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통합 시스템 그래서 저희가 그 학생들과 창업한 다임 리서치라는 기업에서 이런 통합 시스템을 토탈 관제하는 솔루션을 저희가 개발해서 실제 상용화에 성공했고 국내를 대표하는 첨단 제조 기업들과 다양한 POC 그리고 그 저희 제품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마지막인데요. 그 영화의 매트릭스의 한 장면입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헬기를 조종할 수 있어? 그런데 아직까지는 조종 못 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그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이 그 훈련을 하죠. 그래서 훈련된 지식을 머릿속에 주입을 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헬기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죠. 네. 영화 매트릭스. 즉 20 년도 넘었죠. 1999 년도에 개봉을 했으니깐요. 근데 사실 저는 이 개봉할 당시에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이러한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0 년이 지난 지금 제가 이러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재미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보람도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제조의 AI 활용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그 실제 디지털 트윈을 또 활용을 해서 문제의 이상 징후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그 OHT 장비가 이상 징후를 아 관찰하고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 이러한 지금 현재 어떤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선제적으로 판단해서 그래서 이러한 이상 징후를 바탕으로 그 장비를 중간에 가동을 멈춘다거나 이제 메인터넌스 한다거나 이런 기술도 저희가 개발해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개발한 소프트웨어인데요. 그래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이 알람을 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네. 그래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정리를 드리자면요. 이 제조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그리고 인공지능이 또 디지털 트윈과 어떻게 함께 활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로봇들을 함께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디지털 트윈 기술 실제 상용화된 기술을 설명드렸습니다. 그 피터 drucker가 이야기했죠. "기업이 망하는 이유는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이 아닌 비즈니스의 근본적인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엄청난 그 기술의 발전이 이제 제조를 많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패러다임, 그 패러다임을 우리가 빨리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피터 drucker의 이야기로 제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